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9회 전산세무 2급 기출에 대한 실무시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무시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K랩 프로그램 1092호 코드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 텐데 문제 1번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 전표 입력의 문제로 1번부터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한 문제당 3점, 총 15점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1월 22일이에요. 주식회사 한강물산의 제품을 8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판매대금 중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거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 굳이 하지 않고 바로 이 문제상에 우리가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 자체로는 우리가 회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당좌예금으로 미리 받았다? 그 말은 즉슨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판매하기로 했는데 아직 제품을 판매하진 않았지만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 거죠. 당좌예금 이와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 다 받았느냐? 20%만 받았어요. 800만 원 20%이면은 160만 원인 거죠. 각각에 대한 계정 과목과 금액 이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당좌예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행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선수금은 부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물산이라고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필수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자에 발생된 거래인데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방불패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3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손 처리하였다. 1,3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대손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직전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400만 원가량 있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동방불패에 대한 우리의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자산을 대변으로 이와 같이 위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이와 같이 차변에 넣어야 되는 건데 일단 400만 원은 기존에 있었던 대손 충당금을 넣을 수 있는가 반면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라는 판관비 비용으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900만 원은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6월 30일입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근데 이미 8인승 이하도 아니고 1000cc 8인승 초과거나 1000cc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승용 자동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교체했다는 이와 같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지라도 이거는 물론 자동차라는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부가세 공제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겠죠. 아예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자산으로 모든 금액을 넣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엔진 교체 비용이 770만 원 들었네요.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그에 대한 결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고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금 영수증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 자체가 아예 불공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입세 공제란에 위치시켜 준 거고요.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자에 발생한 거래이네요. 이사회에서 23년도 7월 12일에 결의한 중간배당. 중간배당은 현금 배당밖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미지급 배당금, 부채는 없어지는 거죠. 부채는 원래 자리가 우리가 대변이었는데 그에 대한 감소로서 이와 같이 1억 원으로 위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배당금인 거죠. 배당금. 그에 반해서
대변으로 들어올 건 무엇인가? 예수금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의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국가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되기는 해요. 이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 1억 원의 15.4%이기 때문에 1,5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이와 같이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 금액 지금 얼마죠? 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900만 원, 이와 같이 896만 원. 8,96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가겠네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자인데 액면가액이 1,000만 원, 이러한 차체를 1,085만 원에 할증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입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액면가액으로 액면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할증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이 얹어진 금액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채가 증가되었다. 부채의 증가는 이와 같이 1,000만 원의 자산 부채 증가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보통 예금 계좌로 이와 같이 금액이 들어온 거는 1,000만 원이 아닌 85만 원이 얹혀진 할증 발행으로 인한 1,085만 원인 거죠. 근데 85만 원만큼 지금 차익이 발생합니다. 차익이 발생해요. 이 차익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 가지고 85만 원을 이와 같이 부채 증가로서 회계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은 5문제 모두 풀었고 그 다음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문제당 3점, 총 15점인 거죠. 한번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자 발생된 내역인데 취득가액이 5,200만 원, 매각 당시 감가상각 2개액이 3,800만 원인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로라 상사에게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발급이란 매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판매인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적격 증빙이 전자세금계산서인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11번 코드를 사용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단에 대체전표로 입력을 하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회계 처리를 여기 중간에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기계장치가 없어진 거죠. 기계장치를 파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만 원짜리 이거 기계장치 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지겠죠? 감가상각 2개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계장치의 가치감소분이 이와 같이 감누라는 계정과목으로 누적이 된 건데 지금 잔고금액으로는 1,400만 원이 되겠네요. 1,4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장치를 팔면서 지금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냐? 지금 보시면은 외상미수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미수금으로 1,21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세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110만 원, 110만 원 맞죠? 110만 원어치 이와 같이 잡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소, 그리고 우리가 받을 돈에 대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의 증가.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래요. 미수금 1,200만 원인 거잖아요. 1,400만 원짜리 물건 팔면서 1,2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1,210만 원인 거죠.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혹은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입니다. 이 혹시라도 처분 손실이라고 하면은 차변에, 그리고 처분 이익이라고 하면은 대변에 이와 같이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체전표 할 때 그때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보수에 필요한 비품을 주식회사 소남으로부터 구입하고 법인 명의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법인의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였다. 가수금으로 처리를 할 것. 일단은 우리가 66만 원짜리 비품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은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66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계좌가 조금 부족해요. 보시면은 운용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대표자에게 빌린 돈을 가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66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매입인 거고 현금 영수증이라는 과세이니까 이 코드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금에 대한 거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 거래처 코드도 같이 걸어주시면 좋은 건데, 대표자라고 하라고 이와 같이 세 번째 문단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자 발생한 내용인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제조부의 자재창고 임차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10월 30일에 수취하였다. 지금 보시면은 예정신고 시 원래 그 당시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서 종이세금계산서 이거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이다 보니까 누락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확정 때 넣은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메인 매출점표 입력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그냥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간편 집계라고 해가지고 여기 예정 누락분 SFO라고 있어요. 이거 설정하시고 여기다가 메인 매출점표 입력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것만 여기서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 28일자인데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아래의 수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다. 지금 보시면은 수입신고 필증 창고라는 품목으로 2천만 원짜리 물품을 구입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재화의 수입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10%인 200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수입이라는 코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기입만 해주시면 될 텐데,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이게 우리가 첨부전자로서 인천 세관을 통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한 거잖아요. 재고자산에. 근데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차치하고 그 부가가치세 대급금, 결국 이거 환급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20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만 이와 같이 처리를 해주시는데, 그 대변 항목이 이게 어떻게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보통예금이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200만 원에 대한 자산의 감소는 현금이나 다른 여타 그런 게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지금 보시면은 아무리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격 자체가 그 직원들 추석 선물, 거래처 추석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정과목 코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접대비인 거죠. 근데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불공사유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54번으로 설정하셔가지고 54번 불공으로 처리하셔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260만 원과 26만 원을 286만 원으로 이와 같이 한꺼번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금의 결제를 대변에 기입을 해야 할 텐데, 일단은 현금으로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잔액 얼마인 거죠? 236만 원인 거죠. 그것을 보통 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과 관련된 문제가 문제 3에 위치되어 있는 거죠. 일단 그 첫 번째가 문제 3점짜리인 거고, 그 두 번째가 5점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가장 최근에 투입이 이게 된 건데, 이거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해가지고 전자제출 파일 그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닥 중요성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다 하실 줄 아시죠?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1번과 2번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선적일 혹은 환가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수출이라고 해가지고 선적일로 할 게 아니라 언제 수출이 되고 환가일가 진행이 된 건지 그 날짜를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인 거죠. 선적일이 원칙이기는 한데 원칙은 선적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예외사항. 선적일보다 먼저 환가된 경우. 먼저 환가. 그러면은 환가일.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우선적으로 처리가 된 건지 한번 봐야 될 텐데 BNG 이거 보시면은 환가일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자의 기준 환율이 아닌 환가일의 기준 환율 1,300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PMP 보시면은 선적일이 5월 30일, 환가일이 6월 7일입니다. 선적일이 우선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상 선적일에 그 1,400 이 금액을 각각의 수출액에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출시증 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속서를 작성은 생략할 것. 이게 그래요. 일단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이와 같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입력을 하라라는 거죠. 일단은 그 매출의 1, 2, 3, 4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출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 가장 첫 번째 란에 2억 원 적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4천만 원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급가액을 나타내는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가 아닌 알맹이 4천만 원만 불러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제품의 매출에 지금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출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라고 이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란에 여러분들이 4천만 원을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수출신고 필증, 선화증권으로 확인된 수출액,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타란에 500만 원으로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매입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있고 매입 뭐 순서대로 되어 있기는 한데 매입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 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부가가치세 23년도 1격 잠시만요. 날짜 불러왔습니다. 매출은 차치하고 매입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지금 보시면은 세금계산서가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 1억 2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세액 1,20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9인승 업무용 차량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고정자산 매입인 거죠. 차량 운반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건물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입이 아닌 고정자산 매입이기 때문에 그 11번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금액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법인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취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에 대한 적격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밖에 공제 매입수액으로 커서를 둔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41번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매입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000만 원, 100만 원 각각 기입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정신고분이죠. 근데 이걸 누락시켰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디다가 기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우리 아까 1억 2천만 원 두었던 10번 코드란에 기입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38번 코드를 보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이라고 하고서 우리 확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받은 거 예정 때 못했던 걸 넣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2천만 원, 200만 원 각각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환급세액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예정신고 기간에 환급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예정 때는 해주지 않죠. 확정신고 시 공지하거나 그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 동그라미 바코드란에 여러분들 100만원 순수히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 우리 부가가치세 10,000원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는 뭐 본인의 아이디로 홈택스로 직접 신고했을 때 얘기인 거고 이와 같이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은 이거 그냥 스킵할게요. 여러분들 2점짜리인 거고 이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납세자 자진신고인지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인지 이게 웬만해서는 납세자 자진신고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기출문제에서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유의해서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시면은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에서 결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5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문제에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자산으로 처리했던 영업부서의 소모품 일부가 소모품 B로 사용되었음을 확인을 하였다.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자산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이와 같이 자산의 감소 대변으로 없애주는 거고 소모품 B라는 비용이 25만 원 비용의 발생으로 차변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말 재무상태표의 단기 차입금 중에는 단기에 발생한 유성에 대한 외환 차입금 2,600만 원이네요. 지금 근데 일반 차입금이 아니라 외환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환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발생일 현재 발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이 발생했을 그 초기에는 기준환율이 1,300원. 근데 지금은 1,400원으로 환율이 올랐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갚을 돈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환차입금을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 해주셔야 되겠죠. 외화차입금.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말 재무상태에는 단기 발생. 근데 이게 지금 이 금액으로 기준환율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2,600만 원을 1,300원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300원으로. 이거 지금 얼마인 거죠? 2,600만 원이니까 이걸로 했을 때 2,800만 원이겠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증가되는 금액은 200만 원, 그에 대한 외화 처분 손실, 외화 환산 손실. 환산 손실로 이와 같이 비용의 발생으로 2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매월 16일이다. 당해년도 미지급 비용을 이직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게 지금 매월 16일이고 이게 올해분에 대한 거는 잠시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출 적용 금리는 변동 금리로 은행에 문의한 결과 23년도 12월 16일부터 24년도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이자는 총 한 달에 발생한 500만 원이네요. 장난 아니네요. 한 달 이자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23년도 말까지에 대한 발생 이자는 25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3년도 12월 16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255만 원인 거고 그 다음에 24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1월
15일까지 대략 15일 동안 발생한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인 24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500만 원 이거 전체 잡아야 될까요? 그건 아닌 거고 일단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한번 지급은 해봤는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일단 이자 비용 255만 원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할 의무는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에 대한 비용이 매월 16일, 대학년도 1월 16일에나 우리가 지급이 돼요.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발생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부채 증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게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 대급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 대한 부채 자산이 다 이렇게 상계가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회계 처리 매 회계 처리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확정신고 기간이 지날 때마다. 단 납부세액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고 경감세액은 자비,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환급 금액이 좀 많네요. 대급 금액이 1240만 원, 예수금이 24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예수금을 없애주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자산에 오게 되죠. 있죠? 24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대급금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급금은 이거 자산이 있는 건데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변을 하게 되겠죠? 1240만 원.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4,000원이 차변으로 오게 되는 거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0원이 발생했어요. 이게 당연히 차익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 대변의 금액의 합계액은 1,241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의 합계액은 264만 4천 원. 이 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나죠. 왜냐면은 날 수밖에 없는 게 자산 부채 매출하고 매입이라고 하는 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자비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차익 자체가 지금 차변에서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환급이라는 뜻이거든요. 환급. 내가 매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예수금보다 매입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대급금이 더 많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수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차익은 여러분들 각자 계산기로 계산하는 걸로 하고 그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분 법인세가 2,78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회사는 법인세 중간인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1,100만 원으로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일단은 법인세가 이만큼 우리가 발생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미리 납부한 게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선납세금 한번 처리를 해보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미리 납부한 거는 이제는 효용이 다한 거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법인세가 이와 같이 비용이 발생한 거는 비용의 발생 시점인 지금에서야 1,280만 원이라는 총액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에서야 이제서야 법인세 미지급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얼마인 거죠? 지금 2,780만 원에서 지금 1,680만 원인가요? 이 금액을 우리가 납부를 이제는 해야 되는 거죠.
미지급 세금, 부채 발생으로 대변 항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째 문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굳이 이 수업용 표로 하지는 않고 바로 문제상에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된 다음에 물음, 일단 그 첫 번째가 5점짜리로 배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문제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10점짜리 문제는 물론 뭐 부분 점수도 주기는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풀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부 사원 김경민의 부양가족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생계 함께하고 있다. 세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김경민이 모두 공제받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가와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일단은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공제되는 거죠. 기본 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는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 거고요. 추가 공제 여부는 없죠. 배우자인 정혜미 씨를 보시면은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원인데 이거 각 1인당 소득 금액의 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 가능하죠. 대신 배우자는 뭐 소득은 보되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세 번째 김경희 씨 보시면은 김 씨예요. 동생이라고 하는 게 배우자의 동생이 아니라 본인의 동생이기는 한데 70년생 아직 60세 이상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소득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추가 공제로서 200만원 가능한지 여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00만원 추가 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공제로서 소득요건으로 보는 거는 종합소득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이런 근로소득은 우리가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60세 이하고 소득이 이론근로소득으로 있다 할지라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가능한 거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공제 200만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김경우 씨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 씨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다음에 아버지죠. 이자소득 2천만원. 아이고 많이도 하셨는데 기본공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공제도 안 되는 거예요. 추가공제 정의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노인 70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박술란 씨입니다. 모녀이고 여성이네요. 소득금액 없다고 되어 있고 기본공제 가능하죠. 나이 요건 맞고 소득 요건 맞고, 그리고 혹시라도 7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지원 씨 처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혜미 씨의 이거 지금 동생인 것 같아요. 나이상. 그런데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이고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우리가 동생 같은 경우 물론 그 김경희 씨의 경우 같이 해드리기는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는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금 100만원 이하분이라서. 그 다음에 장애인. 근데 이게 뭐 원래 선천성이든지 혹은 중증화든지 상관없이 장애인이라고 이와 같이 세 글자로 되어 있으면은 추가 문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김기정 씨 그 아드님인데 95년생이네요. 취업준비생이고 지금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 발생했습니다. 95년생 20세 이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상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따님을 보시면은 03년생입니다. 03년생 지금 20세 이하인 거죠. 딱 맞는데 사업소득 금액 100만원이고 그러면은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 충족하니까 5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도준 사원의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연금저축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정산을 완료하시오. 근로자 부담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 첫 번째 그 가족관계를 보시면은 모두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한번 같이 다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근로자 본인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 어머니시네요. 어머니 박정희 님이 금융과세, 지금 금융소득이 있는데 2천만 원 초과해가지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2,400만 있으면 기본공제 안 되는 거죠. 소득이 너무 높습니다. 배우자 김선영 씨가 지금 80년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분리과세 선택 기타 소득? 근데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선택을 해야지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리과세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기본공제 될 수 있는 거죠. 아드님이 지금 두 분이 계신데 14년생, 17년생이고 두 분 다 모두 소득이 없다. 20년생,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다 보니까 기본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기본공제로 되지 않는 거는 어머니 한 분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보험료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진도준 씨, 이분이 지금 근로자 본인 두 분이 지금 아드님이신데 보장성 다 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1회당 연말정산 1회당 100만 원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장애인 추가해봤자 총 200만 원인 거죠. 다 넣어봤자 어차피 100만 원 한도로 12% 공제 받을 뿐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박정희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도준 근로자 본인에 대한 대학교 수업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모두 공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진도진님이 초등학생이었나요? 초등학생 적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학원 비용이 웬만해서는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보습 학원비든 태권도든 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시진님은 지금 유치원생인 거예요. 유치원생의 이러한 학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료가 아니며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시진씨야. 자료가 물론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축구교실 그 학원에 요청해가지고 연말정산 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 보시면은 질병치료비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 본인에 대한 거는 100% 인정이 되며 이거 렌즈는 60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도는 1년간 50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공제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정희님. 근데 박정희님이 그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소득이 좀 만만치 않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의료비, 즉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 상관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서 200만 원 실손으로 수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순액인 125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지금 뭐 본인이라든지 뭐 장애인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총금액의 3%는 초과해야 되는 거겠죠. 신용카드 사용액 보시면은 진도준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를 이렇게 차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용 수준 체크카드 물론 다 가능은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통시장이라든지 대중교통 사용보는 우리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반란해가지고 별도의 그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잖아요. 이거 차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도준의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240만 원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코드 제대로 넣어가지고 숫자만 정확하게 기입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 풀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09의 기출문제 그 실무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